라이브 스페셜. 2020년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만 다시 모아두는 그런 시간입니다. 토요일 함께하는 KBS 디지털 뉴스 김기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세요? 주말 이제 닭갈비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트렌드가 네. 닭갈비 맛집을 다니는 거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막국수입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방송만 들어도 일주일치 방송 다 들은 것 같은 네. 그런 알찬 라이브 스페셜 명장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김기아 기자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모아서 요거만 들으시면은 일주일 동안 한 거 다 듣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주진우 라이브 쳐도 괜찮아요. 네, 다 나옵니다. 바로 여기로 와요.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은 스페셜한 선물 청취자분들께 드린다면서요? 네. 본방과는 달리 여기서는 지금 청취자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에서 어떤 편이 가장 재밌었는지, 왜 재밌었는지 이런 거를 적으셔가지고 청취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좀 약소합니다. 약소합니다. 그런데 후기 보내지 않습니까? 훅 걸립니다. 훅! 네. 왜냐?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총 3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더우니까 네.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후기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후기를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당첨 확률 높다. 그렇죠. 경쟁률 괜찮다. 낮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낮다로 하자고. 네. 괜찮은 것보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명장면 다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장면 뭔가요?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죠. 바로 인국공 논란. 이른바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매우 요 이후에 뜨거웠어요. 아주 그냥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훅 인터뷰에서요. 일자리 전도사이자 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일자리 대변인을 맡고 계신 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핫하게 얘기가 될 만큼 중요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인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황덕순 수석이 이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의문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국공 논란 사실 지난주 거의 이제 주초부터 굉장히 뜨거웠는데 사실 한 이틀 정도 만에 언론사들이 또 놀지 않으니까 네. 팩트 체크를 다 해가지고 사실 이 논란은 이제 거의 좀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딱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 전 이거 처음에 이 정규직화 되고 나서 무슨 카톡이 돌았잖아요. 네. 이제 나도 이제 뭐 연봉 5천 뭐 서울대 부럽지 않네 뭐 이런 카톡이 돌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화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본 순간부터 이럴 리가 있나. 그렇죠. 이거 화나라고 네. 젊은 사람들,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 화나라고 쓴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봉을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올리면은 인천국제공항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결론을 말이 안 되죠.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갸우뚱했는데 그게 기사가 막 나가지고 청와대 막 청원까지 올리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화 1,900여 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거는 그 오래전부터 계획된 예상된 행보였어요. 결정은 뭐 이미 2017년인가 2018년에 이미 내린 결론이고 지금 상세 이제 계획을 이번에 이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을 했다 언론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그죠? 첫 번째 이렇게 방문한 일정이 인천공항공사 가서 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그런 공기업을 꿈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이게 좋은 포인트, 공격 포인트가 됐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훈훈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좀 공기업부터 이게 정리한다. 사람들이 좋은 정책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이 또 다시 이렇게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사건 사고로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보면 비정규직을 줄여서 정규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노동은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요. 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꼭 이런 당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꼭 그렇게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그쵸. 비정규직과 취준생 간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으로 싸움을 몰고 가서 굉장히 슬프게 만들어요. 방금 요 말씀은 사실 이 방송 중에 이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청취자 의견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왜 을과 을끼리 이렇게 싸워가 약자끼리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싸움을 붙이는 건 좀 언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황교순 수석도 본인도 이번 정부의 취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번 사건에서 크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대선 때 다 같은 쪽으로 그 정책 그 공약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인국공 사태 주변에서 많이 말은 하는데 확실히 좀 알고 싶다. 정부의 진짜 입장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수요일에 방송됐던 훅 인터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뜨겁네요. 인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는데 후폭풍이 몰아쳤어요. 이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거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우선 요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같은 것들이 좀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들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뭐 했나 이렇게 기사 그리고 제목만 보면요. 이거 화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1,900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결정은 요번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2017년 12월에 인천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정규직화 방향을 결정을 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입니다. 2017년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고 정해진 게 이번에 순차적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에 2,000명의 정규직과 10,00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공항을 사실은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을 통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인천공항을 이제 가셨던 거고요. 그 10,000명을 전환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무인 3,000개의 업무는 네.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고 그래야죠. 7,000개는 이제 뭐 아쉽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1,900명의 경우는 당시에 이미 직접 고용을 하기로 결정돼 있던 그 생명 안전 업무의 일부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세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결정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오던 게 마무리 단계에서 뭐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 올라왔어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20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는 이 청원을 보고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인천공항 직고용 후폭풍 모두 불만 비정규직 고용의 갈등 커지는 인천공항 직원들 떼쓰면 다 뽑아주나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조선비지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직고용 인천공항 보안요원 연봉 5천만 원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안 검색 요원은 오해를 풀어달라. 이거 완전 오해다. 이런 청원도 있어요. 이거 사실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먼저 이제 뭐 관련된 사실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가 있던 분들이 내가 가는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그렇죠. 있었던 이거 것 같습니다. 로또다. 그 알바하다가 로또 맞았네. 연봉 5천만 원이면 왜 공부하냐 이런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요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소위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이미 이제 공항에 가서 보시면 기존의 보안 검색으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이제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분들이 받는 임금도 5천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3,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예. 전환하는 과정에 이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들을 처우 개선에 쓰면 한 3,500만 원 정도로 조금 올라갈 걸로 네.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일자리가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을 못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그런데 생각하죠. 우리 정부가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16년에 공공기관이 뽑은 인원이 2만 1,000명입니다. 예. 17년에 2만 2천 명이고요. 우리 정부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 채용을 결정한 게 18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18년에 공공기관이 뽑은 정규직 신규 채용이 3만 3천 명이 넘고요. 19년에 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늘고 있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다른 인천공항공사 들어갈 준비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의 자리가 그 문이 좁아지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 댓글이 너무 무섭게 달렸어요. 이제 공부해서 정규직 되는 사람만 호구되는 사회. 아이고 이 순간에도 공기업 가려고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 바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 녹금 그러다가 또 토익 받으려고 학원비 노력했죠. 학점 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노력은 배신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 뒤에 댓글에는 다음 댓글에 웬일로 문재인 욕이 달렸지 이러면서 욕이 많이 달렸어요. 네, 예. 이 뭐 취업 준비생들은 좀 오해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분들의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게 이제 오래된 일이고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신규 채용이 늦춰지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잘못된 정보가 그런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좀 불을 지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부 들어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청년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청년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희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던데요. 지금 난립니다 이 문제가. 근데 공항공사 정규직 아마 다른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취업문 자체가 엄청 좁아서 더더욱 댓글이 많이 달린 듯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을 하는 것도 이게 좀 한 빌미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반발합니까? 사실은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는 그 정책입니다. 기존의 정규직도 있고 또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이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규직 노조하고는 말씀드렸던 2017년 12월에 이미 이와 관련된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올해 2월에도 해당 분야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규직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서는 혹시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복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뭐 우려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보안 검색 용어는 처우가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열악한 환경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던 자리였다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 하면 소위 용역회사라고 하는 이제 간접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가서 보면 보안 검색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있어야만 하는 일이고 공항의 핵심적인 업무죠.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가서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다 정규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정규직이 아니고 제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정규직 예. 아닙니까? 예, 협력업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소위 공사 취업 준비라는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당연히 아니었던 거고요. 만약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우 님이 문정부 지지율 높지만 부동산하고 대학 입시, 취업 이쪽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지지율 금방 날아갑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인천공항공사 내에 전체 비정규직이 아직도 많지요? 이제 비정규직을 어디까지 비정규직이라고 볼 거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논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5월에 비정규직 2,000명, 정규직 2,000명, 비정규직 10,000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당사자분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전환이 된 건 정규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일종의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디까지 정규직화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고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화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번이 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안 취업 준비생 물론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리고 취업난, 일자리 대책 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대안이나 보완 대책 가지고 있으시죠? 우리 정부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 것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공공부문에서의 청년층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채용도 상당히 큰 규모로 늘려왔고요. 소위 그동안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왔던 비정규직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정책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환하는 일자리 가운데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경쟁 채용. 그리고 이번 보안 검색 일자리 1,900명 전환하는데 그중에 반은 사실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 그분들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네. 채용 절차를 거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큰 기회가 열리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6853님이 그동안 공항 필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비정규직으로 채운 인천공항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막 화낼 일만도 아닌 것 같은데 언론이 너무 좀 자극적으로 쓰지 않았나. 역차별로 청년들이 더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일자리 수석으로 이 언론이 이 취업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쓰는 걸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야속하기도 하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조금 잘못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충실히 사실을 잘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전환 과정이 약간 좀 자회사 만들거나 약간 일자리 질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래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면 이건 또 문제인데요. 그렇진 않나요?
졸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기관이 한 850개 정도를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예. 35만 명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35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전환 대상이 한 20만 명 넘게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예. 실제 18만 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850개가 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당사자들이 청와대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청와대가 해결해 달라는 네. 요구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노하고 사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노사 전문가의 상당히 오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함께한 수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주진우 라이브는 다 들어야 돼. 풀 버전이 낫죠. 그렇죠.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렸으니까 풀 버전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셔가지고 6월 24일 수요일 일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 뭐 비정규직이 뭐 정규직이 뭐 취준생이 뭐 그런 얘기요 좀 하시고 아는 척 하시려면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KBS 김기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장면은 어떤 장면 골라오셨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대박 증언이 나와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이게 엄청 핫했어요. 닭갈비. 닭갈비로 또 한 주가 뜨거웠다. 네. 그래서 이날 재판의 쟁점은 닭갈비를 포장해 가서 먹었냐? 그 식당에서 먹었냐? 이거였거든요. 이게 재판의 쟁점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네. 재판장에서 왜 갑자기 닭갈비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또 이것도 핫하긴 했는데 바빠서 못 챙겨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 코너 재판 5분 전에서 요 이야기를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김경수 도지사 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죠? 요걸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채라는 그 사무실에 2시간이 있었어요. 김경수 이제 예. 지사가 2시간인데 1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김경수 지사의 설명은 뭐냐면 1시간 동안 닭갈비를 거기서 먹었고 그 이후에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2시간을 이렇게 1시간씩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드루킹 측에서는 이 브리핑 1시간 동안 들었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2시간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드루킹 측은 그 킹크랩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김경수 지사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2시간 있는데 브리핑이 있으니까 요 1시간을 이렇게 들어와서 요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듣고 여기서 요만큼 동안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이제 킹크랩 프로그램을 같이 봤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김경수 씨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케이라는 뜻으로 알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닭갈비는 경공모 회원들만 전공모 회원들이 그 식당, 그 닭갈비 정통 닭갈비 식당에 가가지고 내려가서 먹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경수 지사 말대로 이거를 포장해서 같이 먹었으면은 김경수 말이 맞는 거고, 지사 네. 말이 맞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식당 경공모 회원들이 그냥 식당에서 먹은 영수증이면은 드루킹 주장이 맞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저희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됐는데요. 저희 방송 주진우 라이브를 김경수 지사 측에서 듣고 또 제보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보도 해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보 내용, 우리 취재 내용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방송에서 언급받지 않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 합니다. 아 지금 최초 공개하신 겁니까? 지금? 그러면 단독? 이거 이 언론에도 안 나와요. 이거 아, 다른 데 가면 단독 이렇게 떠요. 그렇습니다. 특종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이런 건 갑자기 특종 유튜브에서 단독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주진우 라이브는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 해주시죠. 조용히 갈게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이 2016년 11월 9일 산채 방문 일정이 잡히자 드루킹이 전 부인한테 닭갈비를 사와서 대접하기로 했다는 텔레그램을 전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텔레그램은 주로 이제 사라지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은 닭갈비 20인분 사서 데워서 저녁에 대접하기로 했어요. 조리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드루킹과 드루킹 전 부인의 대화입니다. 그럼 뭐
빼방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수증에도 15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분이 여기 경북모 회원들이 워낙 거기 닭갈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넉넉하게 챙겨줘서 한 25인분 정도 이제 싸줬다고 하니까 그 텔레그램 메시지랑도 아마 그 내용이 얼추 맞네요. 싸줬다고 해요. 그리고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영수증 뭐 아시겠지만 영수증에는 딱 닭갈비만 10,000원씩 해서 15인분 15만 원 딱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장을 딱 그렇게 해갔다는 거죠. 게다가 포장한 테이블이 그러니까 주문한 테이블이 25번 테이블이다라고 나왔는데 25번 테이블은 알고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25번 테이블은 뭐냐면 이제 포장을 해갈 때 이제 계산할 때 편하려고 한 가상의 테이블이 25번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저는 닭갈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닭갈비집에서 그 막국수 먹는 재미로 저는 닭갈비 조금 먹고 막국수 먹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진우 기자가 보통 이제 볶음밥도 먹는데 볶음밥도 안 시켰다는 것은 포장해 갔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나는 볶음밥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이 허익범 특검의 주장을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나는 막국수 먹는다니까요. 그 볶음밥을 그렇게 먹는 건 국룰인데 지금 나 허익범 저는- 특검 편이 아닌가. 좀 아니, 이런 킹리적 가심을 해봤습니다. 저는 막국수 먹고 거기서 콜라를 시켜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경복무 회원들 나가가지고 뭐 증인도 계속 번복하고 막 1심이랑 막 말이 달라가지고 막 판사가 막 위증이라고 또 뭐라 하고 막 난리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궁금해 빨리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자 수요일 재판 5분 전 하이라이트 부분을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김경수 도지사 재판에서 어이구 여기서 갑자기 때 아닌 닭갈비 어유 닭갈비 나왔습니다. 어떤 논란이죠? 일단 이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제 드루킹 일당이 개발해서 댓글 작업을 하는 데 쓰였던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일당하고 공모를 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다른 뭐 증거가 없어요. 네. 1년 넘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걸 공모로 본다라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인데 네. 이 드루킹하고 특검 쪽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그나마 처음 이 산채라고 불리는 경복무 모임 장소에 갔을 때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드루킹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시간대에 이 그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움직일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라고는 뭐가 있냐면 그때 킹크랩이 움직였다, 작동을 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들이 김 지사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진술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김 지사가 구속됐었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증거로. 그 증거로 이것만 가지고 과연 유죄로 본다라는 게 물론 뭐 특검에서는 다른 증거도 냈지만 큰 가치는 없어요. 여기는 검찰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네, 특검. 특검인데 네. 근데 그러면 따져진 게 뭐냐면 김 지사가 낸 게 그때 우리 운전기사의 그 어떤 휴대폰 그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네. 이 동선이 나오면 7시부터 9시까지 경복무 모임 장소에 있었는데 1시간은 밥을 먹었고 1시간은 이 드루킹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김 지사가 주장을 했는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드루킹 측에서는 아니다. 밥은 우리끼리 따로 먹었고 김 지사는 산채 경복무 모임 장소에서 밥 안 먹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닭갈비가 터진 거예요. 영수증이 나온 네. 겁니다. 영수증은 나왔어요. 자, 이게 변수가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 상체에서 먹어야 돼요. 포장해서 왔다면 김경수 지사 말이 맞는 거고요. 네.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으면 드루킹 일당의 말들이 맞는 거 돼버립니다. 그래요? 아주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안에서 먹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적혀있죠. 겁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25번 테이블에서 닭갈비 15인분을 먹었다라고 했고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고 사실 공소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증인이 닭갈비 사장이 나왔습니다. 네. 와서 포장해 갔는데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경망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테이블이 25번이 없어요? 24번밖에 없고요. 15인분을 정도를 거기서 먹으면 개중에 한 명은 볶아 먹습니다. 네. 이 15인분이 다 그냥 닭갈비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요 싸가간 거지요. 한 명이라도 안 볶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신기한 게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그 영수증을 사실은 변호인이 먼저 낸 게 전 변호인이 낸 줄 알고 그 얘기를 어디 다른 데서는 변호인이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증거로 김 씨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냈는데 낸 거예요. 영수증에 보니까 5시 50분에 결제를 했고 딱 그 15인분. 숯불갈비가 아니라 원조 닭갈비 15인분만 있는 거예요. 음료수도 없고 콜라 안 먹었어요? 소주도 없고 소주 안 먹었고요? 공깃밥도 없고 볶음밥도 없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죠.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5명 중에 15인분이니까 아니요. 15명 중에 네. 뭐 어떤 사람은 7명만 먹을 수도 있어요. 많이 먹을 수도. 그러면 그러면 콜라나 아니 음료수나 소주나 밥이나 볶음밥 볶음밥이나 먹을 수 있는데 국수라도 시켜 먹어야죠. 여기 군대라도 이렇게 안 먹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획일적으로 먹자 해도 한 명은 손 들고 저는 볶음밥 먹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싸가가는 거, 싸가가는 거. 다시 한번 닭갈비를 포장해 갔나 아니면 가게에서 먹었나 먹었나?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합니까? 1시간은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시간 있었는데 네. 드루킹도 그건 인정을 해요. 1시간은 자기네들이 경공모 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하느라 썼다. 네, 얘기했다. 그럼 1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 1시간에 김경수 지사는 그 사람들이 닭갈비를 가져와서 그 경복모 모임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갖고 김경수 지사는요? 드루킹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닭갈비는 우리끼리 식당에 가서 먹은 먹고. 다음에 산치해 왔다. 근데 그러니까 1시간이 빈다. 그 시간에 그 킹크랩을 빈 시간에 봤다. 이 킹크랩 시연을 시켜줬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밥 안 먹었다. 우리는 김경수 씨랑 같이. 근데 닭갈비를 포장해서 간 거는 맞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 쪽의 주장이 그냥 뭐 설득력이 있네요. 주장이. 훨씬 그렇죠. 설득력이 올라간 지금은 그 증인이 와가지고 번복을 해버린 결과고 더 문제는요. 근데 그 닭갈비집 주인이 처음에는 저기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인 그게. 거예요. 그래. 이 검찰이 수사 보고라고 저희들도 많이 작성해 수사 보고서예요. 예. 수사 보고서는 뭐냐면 통화해가지고 통화 내역을 진술 조사를 안 받고 그렇죠. 요래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게 증거로 쓰는 어쩌면 꼼수 중에 꼼수예요. 그거는 기록도 아니고 아니죠. 정식 아무것도 아니죠. 기록도 아니고 그냥 야 이 동향에 대해서 알아봐.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닭갈비 사장이 와서 포장해줬는데 그때도 수사관하고 얘기하면서 포장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구나. 예 그거를 반대로 적었다는 거죠. 허위범 공문서 작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특검팀이 이 김경수 지사를 엮으려고 네. 지금 그러면 허위 정보를 가지고 그럴 넣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몰라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드루킹의 말에 맞춘 건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수사 보고서가 정 반대로 작성된 것만은 맞고 예. 사실 이 부분은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이 기대를 했던 증인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줄은 검찰 측 몰랐던 증인이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다 그냥 믿었던 거예요. 우리 변호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재판의 판도가 바뀌겠는데 와에 저는 변곡점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1심, 2심에 판결문이 되고 그 판결에 기초되는 공소사실이나 혐의사실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시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에서 또 나왔던 사람이 종모 씨라고 경공모 회원인데 네. 이 사람이 수사 단계하고 1심에서도 김경수 씨랑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유리한 증언을 한 거죠, 김경수 씨에게. 근데 항소심 와서 증언을 바꿨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니까 안 본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대놓고 화를 냈답니다. 아, 말을 그렇게 왜 이 말을 중요한 그렇게, 내용을. 이 중요한 내용을 네. 당신 위증죄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화나셨네요. 클라라 영희 김님이 밥 먹으면서 시연해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배달 갔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입증이 됐어야 아니야. 되죠. 그게 아니라 드루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킹크랩 시연 부분은 다른 모든 경복모 회원이랑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세 명인가 하고 같이. 따로 빼서 은밀하게 보여줬다 했어.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공소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혐의사실이 판결문화 돼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면 이 부분만 깨지면 사실은 무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핑크뮬리님이 이 와중에 닭갈비 너무 맛있겠다 이런. 저도 의견. 갑자기 먹고 싶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 치즈 이렇게 뿌리 넣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치즈 되게- 닭갈비가 일본에서 되게 끌리네. 선풍적인 또 인기를 얻고 갑자기. 있어요. 저는 볶음밥 할 겁니다. 뭐 이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불꽃님, 저는 볶음밥 할 겁니다. 저는 볶음밥 안 먹어요. 예.
볶아야 맛있어요. 그래도. 아니야 막국수죠. 그러니까 포장해 가면 볶기 어렵지만 아니야, 거기서 먹으려면 막국수 말고 막 묵밥이 제대로예요. 뭐 하나 원래 춘천 원조는 뭐 아니라니까. 하나로 시켜야지. 예. 내가 얼마 전에 저 김진태 전 의원 때문에 춘천 딱 예. 취재 갔을 때 저는 볶음밥 안 먹고 막국수. 아까 명동에서는 막국수를 먹어야죠. 춘천 명동. 풀꽃님이 나도 닭갈비 포장해 와서 먹고 싶다. 통해바다님 닭갈비집에 사실 볶음밥이 메인님이 이렇게 나와서 의문의 일패를 제가 당하고 박지훈 승이네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이 처음부터 조금 특검팀이 너무 조금 그 무리하게 드라이브 건다 이렇게. 특검도 그렇고 2심이죠. 그 2심 판사님. 차문호 판사였나? 네.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다 1심의 꼬였어요, 지금. 1심 판사도 조금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을 꼬여버렸어요, 보면 그 사실 드루킹 쪽에서는 그걸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진술들이 있냐면 김경수 지사를 반드시 끌어들여야 우리가 산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던 공모했던 쪽지가 발견됐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죄가 줄어들려면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바깥에서 봤다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는데 현장 검증해 보니까 안이 안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어쨌든 드루킹 쪽 사람들 말을 믿어줬어요. 믿고 유죄로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지금은 드루킹 쪽 사람들의 말이 틀렸을 뿐더러 특검의 보고서마저도 잘못된 게 나와버린 거죠. 조작됐던 거니까요. 허익범 특검이죠. 네. 네, 좀 특검 당시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비판이 있었는데 재판 좀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재판은 완벽하게 변곡점을 찍고 이상한 방향으로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수요일 재판 5분 전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 풀 버전 더 재밌습니다. 왜 더 재밌냐?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요.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요. 6월 24일 수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알차요. 네. 색다를 거려. 후회 안 할 거려. 네.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하셔도 된다는 말 아까 했죠. 김기아 기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명장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정말 핫한 일이 많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볼턴. 볼턴 우리 볼턴 형이 자선전을 또 써가지고 뭐 책은 왜 쓰고 그랬대요. 뭐 그 방에서 있었던 일. 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방에 본인은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네. 하여튼 뭐 놀라운 책인데 요 이제 회고록을 써가지고 이 회고록에 이제 남북 관계와 우리 이제 북미 관계 요거에 대한 이제 막 비사가 막 담겨 있다. 네. 이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반도의 현인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지난 월요일 훅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북 문제가 계속 그 한반도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굉장히 그 아픈 그 몇 주였는데요. 네. 볼턴이 나와가지고 더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을 질렀다는 표현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본과 미국과 이런 해방이 정말 많은데도 네. 우리 정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화해와 협력이 지배해야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회방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너무 아베, 우리 아베. 일본은 절대 통일을 화해 협력을 바라지 원하지 않죠. 않습니다. 네, 바라지 않죠. 북한도 힘 있는 주류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수구 언론과 일부 기득권들은 통일 그리고 이 화해 협력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치 않다는 것을 볼턴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 정세현 수석부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내가 통일부 장관을 지냈었는데 그때가 어렵냐? 지금이 어렵냐? 이렇게 주진우 기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뚜벅뚜벅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금방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볼턴 전 보좌관이 왜 이런 회복록을 썼느냐에 대해서 돈 벌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세현 수석부의장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몸값을 좀 더 올리고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뭔가 구직 활동을 잘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니냐. 요즘에 워낙 일자리 문제가 이제 힘드니까 뭐 명확한 볼턴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겠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한두 사람의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명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좀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볼턴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오콘 아주 강경하게 자국 그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비둘기파는 다 싫어하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따구나. 왕따인데 지금 그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수를 던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관심은 갖는데 그래서 볼턴 회고록을 많이 보긴 하는데 안 산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방송에 나옵니다. 그 본인이 들어가 보지도 않은 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막 마치 들어가고 본 것처럼 거짓말을 써가지고 이게 정세현 그 수석부의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볼턴이 아니라 맥미스터가 담당이었는데 왜 자기가 그걸 들어간 것처럼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개가 있으면은 그냥 그 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너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아무튼 볼턴이 근데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도 많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끼리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주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미국이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네.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 회방 놓을 거라는 생각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이제 방송에서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도 같이 했는데요. 하여튼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월요일에 방송됐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차점이 큰데 볼턴 회고록을 조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타결되면 미국한테는 재앙이다. 그러면 남북 화해가 미국한테는 재앙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군산복 합체에는 재앙이에요. 볼턴은 그 군산복합체의 그 군산복 합체의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관료죠. 그러니까 분단과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야 미국은 무기 팔아서 편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기를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란이 계속되면은 미국의 여기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그 개입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지금 경제 대국이 된 뒤에 군사 대국이 돼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잠식해 들어오는 중국을 찍어 누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돼 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고 한반도 문제가 조용해져 버리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그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악력도 그만큼 떨어지죠. 네. 클라우디아 버니님이 할머니 말씀이 맞군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에 잃지 말자더니 미국이 뒤통수를 세게 치네요. 예. 네. 일본도 남북의 화해 협력 원치 않죠. 원치 않죠. 왜냐하면 특히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의 자유대가 해외 그 출병을 할 수 있도록 헌법 8조를 고쳐야 돼요. 예. 근데 헌법 8조를 고치려면은 헌법 8조를 고쳐서 해외 자유대가 해외 파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그 자유대가 일본 영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군사적인 위기 상황이 와야 됩니다. 예. 그게 멀리 유럽에서 일어나면은 헌법 고치는데 정당성이 없어지죠. 네.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걸 아베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한반도에 평화 온다. 한반도에 평화 오면은 자유대 해외 출병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내 필생의 사업을 못하고 만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진짜 어렵군요. 참 지정학적으로 참 쉽게 살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분이 미국에서 한반도에 관련된 정책을 좌지우지했으니 이게 쉽게 됐겠어요. 뭐 회고록 보면서 막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방하려고 한 게 하노이 노딜 때도 볼턴 그 보좌관의 표정이 밝아서 웃는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화났었거든요. 상처받았거든요. 그 사람 표정을 보고 웃는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 좋아하던데요. 판이 깨지니까. 네, 깨지니까 좋아했죠. 바라던 바죠. 네, 근데 볼트는 내가 그 전에 2004년인가? 2014년? 몇 년? 2018년인가? 18년 4월에도 한번 그 국회 무슨 초청 연설에서 좀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2011년에 부시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국무부 차관이에요. 네, 그 북핵 문제가 클린턴 정부 때 합의해서 해결되어 가는 그 와중에 많이 진전이 됐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볼턴이 국무부 차관이 돼가지고 북핵 문제를 다시 말하자면 쏘삭거려서 예. 불집을 터뜨려서 드디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만든 게 그 단초를 깔았던 것이 볼턴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다시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놓고는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선을 해서 북미 협상이 핵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를 안보보장관에서 자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안가품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몸값을 높여가지고 다음 정부 또는 다음 정부에서 또 정부에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런 일종의 취직 차원에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페이크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첫째, 정의용 실장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3월 8일이에요. 예. 2018년. 네. 그때 그 사람은 백악관 보좌관이 아니에요. 아, 네. 그때는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그때 배석을 했었어요. 자기 모르는 내용을 그냥 아니, 얘기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거부터가 틀렸다 이거예요. 아, 네. 그러니 그 북미 북핵 협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 첫 출발부터 좀 팩트가 아닌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에 얘기가 뭐 얼마나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회담이나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튼의 그 회고록을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고 아마 앞으로 좀 공격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판문점 정상회담 때, 미북 정상회담 때 미국이나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는 거를 반대하긴 했죠. 볼튼이 오는 것을 트럼프가 반대해서 몽골로 보내버리지 않았어요. 난데없이. 그때요. 네. 그때 볼튼은 그러면 여기 없었네요. 아니 서울까지 뭐 들어왔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몽골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꾸 거기 와서 또 해방 나올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딴 데 갔다 오라 하는 식으로 출장 보낸 거죠. 아, 그러면 그 방에 그때 그러니까 그 방에는 그걸 성사시킨 문 대통령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네. 볼턴은. 남북 관계 화해 협력 원치 않고요. 남북 관계가 악화됐는데 그 책임을 지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일단 퇴임했습니다. 이게 통일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외교안보 라인이 더 중요하고 청와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내부 사정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잘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금년에 운신의 폭을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으면, 네, 신년사에서 했죠. 신년사에서 했으면 통일부 장관이 일을 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일을 못 하느냐? 일을 치고 나가라. 예. 뭐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미국이 자꾸 통제하고 하는 거를 그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 입장도 있을 거고
뭐 청와대도 상당수의 그 청와대 참모들도 그런 입장이겠지만 네. 그래도 통일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장관님 많이 하셨죠. 제일 많이 했어요. 문정인 특보도 그러고 이종석 장관도 네.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지금 압박이 좀 셌었다는 얘기도 헛되다. 근데 이임사에서 했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네네.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짐이 너무 무거웠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 일이 나가려고 하면은 워킹그룹 장벽에 막혀. 저쪽으로 뚫고 나가보려고 하면은 한미동맹 장벽에 막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위로 치고 올라가 보려고 하면 비핵화가 아직도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남북관계냐 하는 식으로 또 찍어 눌러. 이거를 뚫고 치고 나갈 힘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자기 위에 대통령과 그 통일부 장관 사이에 층층시야로 말하자면 그 참모그룹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라고 보고 대통령과 직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얘기는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치고 나가봅시다 하는 식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파력이 아무리 세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 사방에 오른쪽으로도 장벽, 왼쪽으로도 장벽, 앞으로도 장벽. 이로는 그냥 두꺼운 천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돌파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 들어와도 그거는 똑같죠. 그러면 외교 안보 라인을 좀 바꿔주는 게 남북 문제. 사람이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청와대가 너무 두꺼워요. 청와대가. 청와대 안보실이 너무 두꺼워요. 네. 과거에는 차관급 수석비서관 놓고도 얼마든지 이런 중대한 대외관계라든지 남북관계를 풀어나갔는데 거기에 차관급 차장이 둘이 있고 그 위에 또 장관급 실장이 있고 그러니까 장관은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행기관도 아니고 아니면은 무슨 택배 회사도 아니고 택배 배달부도 아니고 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은 청와대가 결정해버리고.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고 외교 안보 라인 지금 볼턴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좀 변화된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내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좀.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저쪽이 폐악질을 부린다고 우리도 고함 지르고 화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건 우리야말로 차분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네. 북한하고 1대1이 아니에요. 예. 북한이 고함 지르고 화낸다고 해서 똑같이 화내는 그것은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집안에서 형제간에 싸울 때도 어른들이 큰 놈이 참으라 그러잖아요. 예. 참는 입장에서 조용하게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전단 살포 금지법을 착실하게 빨리 만들고 빨리 그다음에 그 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갖가지 행정 능력을 동원해서 저쪽에 맞고 특히 6월 25일 날 지금 비가 온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비라를 또 뿌리려고 하는 그 단체들은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에 4.27, 9.19 그 정상선언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미 관계를 말하자면 복원한다고 그럴까 그쪽으로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볼턴의 그 회고록과는 무관하게 예. 저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어려웠던 적이 있죠.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너무 혹한이다. 충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그럼요. 남북관계는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봄날이었다가 이제 여름인가 하면 갑자기 가을 없이 바로 그냥 겨울로 가는 수도 있었고 네.
또 겨울인가 하면은 이 겨울이 언제 끝나나 하는 식으로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갑자기 또 국제 정세의 변화의 바람을 타고 남북 관계가 확 살아나는. 예를 들면은 2017년 말에는 진짜 남북 관계가 암울했었죠. 예. 근데 해 바뀌면서 북쪽에서 그 정상회담 또 열리고 얼마나 특사를 좋았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예, 예. 아무튼 저질 악당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외교 한반도 정말 외롭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자 한반도의 현인 판문점의 협상가로서 자 이 문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자 한 가지 이렇게 제안해 주시죠. 지금 당장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이미 특사 보내겠다고 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네. 그 잘못한 거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마당에 뭘 또 하겠다고 뭐 만나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대내적으로 북한이 지금 가장 문제 삼는 삐라살포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면서 당면에서 법이 마련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저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응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말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데는 미국이 그동안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너무 우리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실질적으로. 예. 아니 북쪽에 작년 2월 얘기지만은 북쪽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타미플루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걸 실은 트럭이 가서 안 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약품 지원까지도 유엔사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사사건건 남북 협력 사업을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걸 경위를 쭉 설명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건 지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통일부로 직접 들어가든지 또는 청와대 특별히 그런 특사를 물색해서 파견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장시간 동안 2번, 3번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은 제 경험으로는 한 방에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삼고초려는 해야 됩니다. 3번은 찾아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 좀 위태위태하지만은 네. 전쟁 나는 건 아니니까 전쟁만 안 나면 돼요. 네. 솔직히. 네. 그 걱정은 나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만 믿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매우 높으신 길어요, 분이세요. 이름이. 네. 전 장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현인인데 네.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이 방송 풀 버전으로 들으면 굉장히 시사점이 교훈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주진우 라이브를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폭스원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6월 22일 월요일 1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오늘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아이템, 지난 한 주는 어떤 대한민국을 어떤 이슈가 흔들었냐? 인국공, 닭갈비, 볼튼 3개예요. 네, 정리가 되죠. 요 3개 깔끔 정리. 네. 3개를 다 잡았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못했네. 어떻게 하면 되지 뭐. 매 삼성 매주 하면 또 아니. 식상하니까. 난 중간중간 했죠. 중간중간에. 가장 열심히. 기승전 삼성.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이 잘 계신가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시겠죠? 예. 네, 오늘 그 스페셜이기 때문에 네. 선물 좀 챙겨줘야 돼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밖에 너무 더워요. 또 장마 운동하기가 급급하고 그렇습니다. 총 3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퍼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KBS 앞에서 복도에서 돈을 좀 뺏어야 되나? 뭐 돈 있어? 돈 뺏는 것보다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슈퍼챗 쏘듯이 아니 그러지 말고 있냐고. 저요 지금 어. 전 카드밖에 없어요. 카드 됩니까? 돼. 카드, 네. 카드로 제가 좀 쏘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어떠셨습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